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27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소나무라는 의미의 송자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라는 의미의 송자가 되겠는데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그 지도층에서 전통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푸르기 때문에 절개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나무로 표상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노송지대 하면 오래된 소나무가 우거진 그런 지역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일반 국도 1번 도로 중에서 수원 지지대 고개 밑에서부터 약 한 1km 정도 될까요? 뭐 몇백 미터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 길이로 울창한 소나무가 가로수로 특이하게 소나무가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송편이라고 하면 반달 모양으로 쌀 가루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속옥을 채운 뒤에 소나무 잎을 깔고 쪄낸 떡을 얘기합니다. 추석 때 명절 음식으로 먹는 음식이죠. 송골매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완전히 폈을 때 약 30cm 정도 되는 한 중간 크기 정도의 매로 사냥용으로 대단히 훈련이 잘 되는 매입니다. 송진이라고 하면 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끈끈한 액, 교질액인데 거의 고형화된 그 교질액이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고 이 송진 안에 이제 그 특히 동물 아주 작은 크기의 곤충들을 얘기하는 거죠. 들이 들어가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면서 호박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송어라고 하는 것은 연어과의 원래 이게 이제 바다에서 살죠. 연어과는 민물에서 산란을 해서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란 후 죽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강원도를 비롯해서 그 산간 지역에서는 양식을 해서 회감으로 팔죠. 낙엽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나무는 2년에 그 2년마다가 아니고 그 새 잎이 돋은 지 2년 후에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항상 푸른 나무를 유지를 하는데 낙엽이 지는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송이라고 하는 교목이죠. 그러니까 침엽수가 아니고 교목이죠. 송화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의 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송화 가루로 이제 엿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다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떡이지만 과자 같은 떡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었던 음식 재료죠. 청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의 잎이 푸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푸른 소나무다라는 뜻이고요. 백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잎은 소나무 잎인데 나무의 겉껍질이 회백색을 띤 소나무를 얘기합니다. 송이라고 하면 이 송이 자체가 버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버섯 하면 사실은 이중으로 말이 겹쳐져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송이라는 말보다는 송이버섯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송이는 소나무 근처에서 숨어서 자라는 버섯을 얘기하고요. 그 모양새가 그 남자의 성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버섯인데, 한국에서는 대단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로 살펴볼 것은 얼굴이라는 의미의 용자가 되겠습니다. 얼굴이라는 의미의 용자인데요. 이 얼굴을 봐서 참는다. 얼굴을 봐서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친한 사람의 얼굴을 봐서 무엇인가를 너그럽게 대한다. 이런 이제 풍조가 있죠. 한국인의 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얼굴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용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 자체보다도 얼굴을 봐서 너그럽게 봐준다 라는 뜻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모라고 하면 얼굴 모양새를 뜻합니다. 내용이라고 하면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실물을 얘기하고요. 또 이제 글을 썼을 때 그 글이 전개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항들을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감면해주다 라고 하는, 사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관용은 큰 잘못, 큰 죄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한다 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해도 좋다라고 풀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릇, 무엇인가를 담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미용실이라고 하면 여성의 그 미적 그 겉으로 드러나는 미를 다듬는 곳을 얘기하는데, 통상 미용실 하면 여성들이 머리를 만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피부, 또 손톱 손질, 뭐 기타 등등 이런 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네일 아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미용실에서도 구분돼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용실의 큰 범주 안에, 넓은 의미의 미용실의 범주 안에 모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통상 미용실이라고 하면 가장 큰 의미가 여성들이 머리를 깎거나
매만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현대 사이에서는 남성들도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미용실에서 두발을 트리밍을 합니다. 실제 원래 한국 전통 사이는 남성의 조발은 이발소라는 데서 했고 여성들이 이제 미용실에서 조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발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고 미용실이 남녀를 구분하고 조발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말이 확대돼서 예를 들어서 난민이라든지 또는 뭐 포로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있는 사람,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집단일 경우를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는 숙식을 제공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어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용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월하다,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주자가 되겠는데요. 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것은 live라는 뜻보다는 dwell라는 뜻이 더 많다라고 하는 점 머리에다가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살다라는 것은 머물다 라는 뜻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무는 것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거라고 하는 것은 사는 집 또는 사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처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빌딩이지만 사무소, 즉 오피스용 빌딩은 주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는 국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중앙정부, 즉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주민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즉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국민은 경기도 주민인 거예요. 경기도 국민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24시간 거기에 머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안양에서 거주를 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서울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죠. 안양에서 사는 시간보다. 그렇지만 일이 끝나면 도로 안양으로 돌아오죠. 이럴 때 안양에 상주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무를 위해서는 서울에 상주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입주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하다, 이사해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안주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존의 행태를 답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할 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 부금이라는 말은 주택 청약 예금이라는 말과 함께 공동주택을 입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적금을 납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그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곧 일확천금을 버는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주택 부금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금이고, 주택 청약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이상의, 우리가 이제 민간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민간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주택 부금 하면 84제곱미터 이하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주택 청약예금은 이제 그걸 초과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사하다라는 말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이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다, 또는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특히 어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강제로, 또는 이제 형식은 자원하는 형식을 띌 수 있죠. 자원을 거쳐서 이사시키는 것, 이런 것을 이주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동물들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특정 환경에서 살다가 개발이라든지 인간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4층 이하로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와는 달리 예를 들자면 내진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골조의 그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리프트카, 엘리베이터가 강제되지 않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물론 이제 예전 건물은 그게 뭐 강제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현대에는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기본으로 다 설치를 하죠. 그러나 연립주택은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소가, 아파트는 이제 의무적이죠. 그러나 연립주택은 의무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공동주택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각각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기라는 것이 용감한 또는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나
그런 태도라는 말을 배웠었죠. 오늘은 똑같은 용기지만 어떤 물건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한글 워드파워의 힘이다 라고 하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